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AI 로봇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더코어 봤어요. 더코어에 네. 쓰신 글 보니까 네. 작년이 생성 AI 시대였다면 올해는 AI 로봇의 시대다 이렇게 딱 선언을 네, 하셨던데요. 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작년처럼 생성 AI처럼 전 세계가 막 들끓고 흥분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생성 AI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제 가치를 창출했다고 한다면 사실 생성 AI가 큰 가치를 창출했다기보다는 이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인 칩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금광이 발견됐을 때 이 곡괭이하고 청바지가 많이 팔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금광이 나와야 될 시기인데 AI가 스스로 금이라기보다는 AI가 어떤 산업과 만났을 때 흔히 말하는 융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조짐들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작년 말부터 이 부분들을 대단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의 그 GTC 행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전략을 내놨죠.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상은 아니죠. 계속해서 청바지와 곡괭이도 팔겠지만 그 금강 근처에 밥집도 짓고 숙소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금강을 더 잘 캐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흔히 말해서 그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GRTO 00T인데요. 네. 그루트인데 사실 그게 뿌리라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뿌리가 되는 로봇의 뿌리가 되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AI 개발자가 없는 로봇 회사들도 네. 우리가 다 AI 솔루션을 줄 테니까 AI 로봇 솔루션을 줄 테니 당신들의 로봇에 결합만 시키면 이게 로봇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려고 하면은 그 회사들도 이 서비스 구독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밥집을 하나 더 차린 거죠. 레스토랑을 더 차린 거고. 그래서 젠슨왕이 그걸 발표했다고. 예, 젠슨왕이 그걸 발표했죠. 그루트라는 프로젝트는 스스로 엔비디아가 로봇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일부 로봇을 만들어요. 근데 그 로봇은 학습용 로봇. 네네. 이 로봇에서 학습한 것을 그대로 드릴 테니 네. 여기에 연결해서 접속료만 내고 서비스료만 내시고 예를 들더라면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공학을 하거나 기계 로봇팔을 하거나 이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있는데요. AI 개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네네. AI 개발자가 드물죠. 귀하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개발자가 없는데 로봇공학을 발전시키고 싶다, 로봇 산업, 기계 산업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루트라는 걸 쓰세요라는 걸 내놨거든요. 이것은 이 시너지 효과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2024년에는 AI와 로봇이 결합된 AI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젠슨왕의 엔비디아 하면은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GPU 네.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솔루션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네네. 거예요. 우선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AI 칩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는 경쟁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시장 먹을 게 많으니 너네들도 들어오세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뭐 저 괜찮은데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에 있는 ASMR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장 설비를 만드는데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에게는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더 좋은 GPU를 만들려고도 노력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저기서 곡괭이 만들고 들고 오는데 우리도 곡괭이 버전업 했어요라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곡괭이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네. 마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우리는 너네가 생각했던 못했던 밥집이라든지 레지던스 사람들이 숙소를 짓겠어요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전략 산업을 내걸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바이오 쪽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미약품에 AI 개발자가 있겠습니까? 종군당에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네. 근데 종군당하고 한미약품도 AI 시대에 뭔가 예를 들자라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러면 화학식 만들고 이러는데도 굉장히 AI가 유용하다고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해 네네.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바이오와 관련된 AI를 학습을 시켜놓고 그 대신 조건이에요. 종근당과 한미약품에게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두 가지 영역,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시장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AI 기술자가 없는, 개발자가 없는, 엔지니어가 없는 곳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산업이 되게 포괄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도 그 서비스를 씀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현명한 전략을 엔비디아가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의 여파로 AI 로봇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명함을 넘어서 두려움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광부로 아까 금광으로 생각하자면 예전에 곡괭이하고 청바지 팔던 회사가 이제 광부의 머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손발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머리 장착해서 일하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 그런 것 거라고 같아요. 정확하게 비유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긴 하나요? 어떤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이제 막 다들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또한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피겨 AI라는 네네네. 그 부분은 오픈 AI 서비스를 결합한 지 2주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말을 하잖아요. 사과를 주어주고 왜 이 사과를 주어줬는가? 즉 이것이 음식이라고 그 스스로가 인식을 한 거고 그 눈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사과를 집어준 이유는 먹을 것은 여기에 사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사과를 건네주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근거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오픈 AI 기술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진화 속도도 좀 빠른데요. 근데 사실 저 영상을 보고서는 저기 3배속으로 보여주는 건지 2배속으로 보여주는 건지 실제 속도로 보여지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 기술이 정말 상용화돼서 공장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질러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디지트라는 이 로봇인데 이건 최근에는 또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AI를 결합시킨 이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디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올해 10,000대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10,000대. 네, 올해 10,000대를 하고 아마 가장 먼저 빠르게 저는 상용화 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디짓은 100% 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집어여서 우리가 이제 물류의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이미 물류도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키바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물건을 크게 나르는 것들은 로봇들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물건을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플레이스 한다고 해서 이건 픽 앤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런 작업에 이제 투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노동자들의. 그러니 노동자들의 부상이 가장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충돌하고 손이 잘못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근데 그것이 뭐 2, 3년 뒤에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근미래의 일이 아니라 올해 10,000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10,000대가 현장에 배치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AI 로봇이 현재 배치가 되는 거고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BMW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해서 BMW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점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AI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될 것은 어질러티 테크놀로지의 디짓이라는 로봇이 아마존 공장에,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 투여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예를 들면은 옵티머스도 있지만 옵티머스도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의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빠르면 2025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이 된다라는 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정도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에 투여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무서웠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을 할 수 있을지 좀 베일에 쌓여 있긴 합니다. 네. 잠깐 중국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국 회사들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근데 이 회사들이 어쨌든 엔비디아는 AI 칩 만드는 회사고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 아마존은
어쨌든 뭐 유통회사인 걸로 네. 우리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그 물류도 굉장히 네. 강하지만. 근데 실제 이 로봇이 투입됐을 때 또는 로봇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이 회사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나요, 이게? 어떨까요? 많이 부분이 있죠. 아마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각 회사의 펀더멘탈에 이제 네네네.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네네네. 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근데 왜 비중이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로봇을 하나를 뒤에서 노트북으로 인간이 조정을 했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네네네. 노트북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질리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DGC라는 로봇을 다 클라우드로 연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트라고 하는 엔비디아도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네네. 즉,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가 아니라 수천 대, 수만 대가 클라우드에 조정되면서 각 로봇의 배터리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작업률은 오늘 몇 개를 갖다가 날랐는지, 오늘 얼마의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거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물류 창고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류 창고에 대한 비용 조정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존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다라는 것은 아마존은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AWS들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서버를 갖다가 남들에게 대여해주기 시작하면서 서버 사업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줄인 거잖아요. 네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코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베네핏으로 바꾸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를 잘하거든요. 심지어는 물류 창고도 좀 더 져가지고 남는 부분은 서드 파티들한테, 셀러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식의 장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로봇을 하게 되면은 이 로봇과 클라우드를 묶어가지고 다른 물류 창고에도 이 로봇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즉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하듯이 가정집에서는 이 로봇을 렌탈하는 방식으로 아마존도 제공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분명한 수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가면은 항상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판매 가격은 유지해버리면 이 프라핏 마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펀더멘탈도 좋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챗GPT를 유료로 $20로 판매하는 거 외에는 뚜렷한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피규어 AI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이 기술 사용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칩이 들어간 그러니까 칩을 줘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비스했는데 우리도 클라우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라우드는 버티컬 클라우드다. 즉 일반 기업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 기업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들만 들어와라. 그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어차피 칩은 자기네들 걸 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겠죠. 가장 고성능의 칩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여기 서비스 요금이 발생한다라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원래 클라우드 사업이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즉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버는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아마존 전체 수익에서 AWS 수익이 차지하는 것이 30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고수익성이 있는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라면 펀더멘탈은 명확하게 영향을 주죠. 아, 그러네요. 기존의 사업하고도 시너지가 있고 이것 자체로도 서비스로 다른 기업들에 또 판매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로봇이 애저 서비스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들이 자꾸 무시하는데 중국을 중국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2023년 11월 달에 중부에 이제 산업정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 가이드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글로벌 로봇 산업, 그러니까 중국 로봇 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게, 그러니까 이 선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전략하에서 2025년 내년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장에 투입. 이것이 인간 1만 명당 500대의 로봇을 투여해서 중국의 제조 비용을 저렴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 1만 명당 500대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약 한 3,500만 대의 로봇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1만 명인데 중국에서 노동 인구가 7억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7억 명 가까이 되는 노동 인구를 갖다가 이렇게 단순산소하면 3,500만 대인데 저는 3,500만까지는 좀 과장돼 있지만 중국 특유의 호풍이 아닐까. 네, 좀 그렇지만 중국의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냐면 로봇 기업을 수백 개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경쟁에서 실력 없는 애들은 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5개 내지 7개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전기차 접근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차 여러분들 대단히 요즘 비아디가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아실 텐데요. 중국에 전기차 기업이 500개가 넘었어요. 500개가 넘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막 쓰레기 같은 차들도 만들고 진짜 후진 차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시장 중국 내 시장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는 차들은 다 도태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들을 일부 인수하게 해요. 일부 인수하게 하면서 기술력들을 높여갑니다. 저 회사가 망하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잘했어요. 그럼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저희 회사 걸 가져오는 거죠. 이러면서 500개 기업이 경쟁하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10여 개 기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 방식을 로봇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는 절박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한테 이제 몇 년 뒤에는 뒤처지게 된다라는 이런 계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건 이미 세계 공장이잖아요. 모든 제조 시설들이 세계의 제조 시설들이 대부분들이 중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인구도 줄게 되고 중국의 인구들도 고령화되고 또 한 자녀 한 가족 한 자녀 이 정책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노동력들이 그 노동 그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중국은 낮추고 싶은 거죠. 이것을 로봇으로 해결하려는 거고 이 로봇에서 중국 내수 시장만 해도 제조 시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키웠던 이유도 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위 시장이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 시장에서 이 내수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내주기 싫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전기차 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냈던 거고 이걸 로봇 산업에도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중국이 굉장히 또 시장주의적이네요. 네. 보니까.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로봇 얘기할 때 왜 우리나라도 산업용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도입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단순한 이렇게 직교 로봇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런데 중국은 그런 로봇 도입률 포함시키-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도입률 높은데 이 로봇을 이제 AI 로봇과 이제 일반 로봇은 저희가 산업용 로봇은 구별하는 것은 사실 산업용 로봇은 유럽도 많이 발전을 했죠. 특히 뭐 자동차 공장에서 네네네. 로봇 팔이 용접을 한다든지 뭐 그 무거운 바디를 갖다가 날은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 팔이 가장 많이 쓰였고 지금 사실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하는 게 이 로봇 팔이잖아요. 네네네. 이 로봇 팔 같은 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루틴이 정확하게 1cm, 1mm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물건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나를 때 이 물건의 무게와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가 결합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 시장도 커지겠죠. 자동화 비율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대단히 복잡하거나 유연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이 로봇 팔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저기서 AI 로봇이라는 것은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하고 유사하게 두 손과 두 팔을 갖고 있고 뭐 사실은 뇌는 사실은 머리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AI를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거 3,500만 대로 추정되는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AI 로봇인 건가요? 네네, AI 로봇인 거죠.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 문제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성을 고려한다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하신 분들이 좀 있으긴 하세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뭐 수치로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아. 대학 연구소들에서도 꽤나 많이 연구를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들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AI 기술의 결합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친다면 네네네. 한국도 로봇 산업이 되게 크게 있죠. 근데 이제 네네네.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애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우위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람은 국내에 그 공장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조금은 R&D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로봇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직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빠른 속도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런 부분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현대자동차가 좀 가장 앞서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대학교라든지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일 수 있기에는 아직 투자금들이 한국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많이 했던 뭐 두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는 거기에서도 AI 기술 R&D 안 차원에서 들어갔나요? 하겠지만 AI 개발자를 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되게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한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봇 파일이 자율성을 가지고 휴머노이드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버전 11로 가면서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AI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끝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한쪽 끝에 AI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이걸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규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삭제된 코딩 줄이 30만 줄이었어요. 이 30만 줄이 그렇다고 하나의 파일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일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수정하면 꼭 버그가 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거든요. 즉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소프트웨어는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하는 것이 지금 AI거든요. AI는 복잡해지는 소프트웨어를 되게 단순하게 처리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유연하고 복잡한 일을 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진다는 건 에러율도 오류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AI가 도입되는 건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의 지금 AI 경쟁력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 몇 군데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인데 일부에 지금 분산되어 있거든요. 또는 게임 회사에 좀 존재한다든지 넥슨에 뭐 이런 식의 회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산업 전반에서 AI 인력을 가져다 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로봇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우선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로봇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선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부에서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금을 마련한다는데 기금은 많아. 이거 돈 되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다 달려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인력이 있는데 한국은 특히 한국은 AI 인력이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기계공학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공대생들이. 그래요? 다 의사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의사 되고 있으니까 다 의대 가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기계공학이 엄청 인기였는데. 그러니까요. 다 의대를 가고 있으니 똑똑하신 분들이 다 의대를 가고 있으니 AI를 연구하거나 이 기계공학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로봇공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교에서부터의 교육과 대학에서의 그 연구진들에 대한 교수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로봇 클러스터라는 것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네. 반도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혼자서 잘한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생태계가 중요한 것처럼 로봇도 중국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구동기라고 해서 인간의 근육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동기라는 게 필요한데 구동기도 저렴하게 잘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구동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동기도 만들지만 다른 경우에는 구동기를 납품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과 로봇의 예를 들면 이쪽 팔과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근육 같은 거죠. 이런 구동기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작은 구동기를 만들고 좀 더 가벼운 구동기를 만들 수 있는 구동기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1차 벤더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로봇 산업에도 1차 벤더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또 부품을 내는 2차 벤더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산업의 클러스터 생태계를 지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기획들을 안 갖고 있다는 거고 물론 늦지는 않았어요. 중국도 2023년 작년 11월에서나 이런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한국도 AI 로봇 산업의 시대가 지금 뭐 일종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산업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앞서 있어요? 네, 덴마크의 오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코펜하겐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도 꽤나 떨어져 있고 인구가 18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대신에. 2015년부터 이 로봇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해서요. 네네네. 유럽에서 제일 큽니다. 거의 600개 기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클러스터로 접근을 했어요. 네, 클러스터로 접근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 로봇 산업은 생태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동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여기 들어갈 팔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전선줄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혼자 혼자 기업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 진흥 정책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찍 했어요. 근데 이 덴마크 오센에 모여 있는 이 600개 가까운 로봇 기업들 중에 AI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반가운 거죠. 그렇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00개 기업이 다 그 서비스를 구독해가지고. 그렇죠. 60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저도 정확하게 개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로봇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 2, 30개일 거예요. 그럼 이 2, 30개 기업이 엔비디아랑 결합하면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AI를 가지게 되면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갈등이 덴마크랑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유럽에 있는 AI 로봇 기업,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덴마크도 북유럽이라고 우리가 보통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유럽의 로봇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한국 정부도 이 부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항상 로봇 산업도 클러스터로 접근해 줘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호에 글 쓰신 거 보니까 네. 로봇 산업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산업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드는 건데 이제 좀 이렇게 과장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노동력을 다 대체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노동.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했던 거는 전 세계 GDP에서 50% 이상을 인간의 노동력이 사실은 임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만약 이걸 다 대체하면 이게 1년에 40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 시장보다 한 15배 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0%만 차지해도 로봇이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로서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인간의 노동을 다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가 오는 것이 또 가장 바람직하냐 또 이건 또 다르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루하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일들 그렇죠. 네, 특히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고열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철강 산업이라든지 지금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것 물론 안전장치를 못하는 사업주의 문제도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하는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비용은 로봇의 비용이 지금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의 가격은 자동차의 반 가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미만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있거든요. 로봇은 싸진다. 로봇이 싸진다는 거죠. 대량 생산하면 싸게 되는 거고 또 클라우드 연결해서 로봇을 산다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은요. 그럼 이 비용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패키지로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은 대여 산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에이저 서비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대를 임대해서 쓰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필요하면 500대를 임대해서 쓰고 좀 이런 식의 어떠한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효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미국이 이거는 우리의 전략무기니까 다른 데는 주지 않을 거야라기보다는 대단히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시장을 썩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어떠한 로봇이 먹힐 수 있는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군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일단 말씀하셨던 클러스터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력을 어떻게 키울 건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의대에 가는 것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든지 저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똑똑한 건데 인재들이 대학생당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그래요? 대학생 비율에서 의사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산업이 발전돼 있지 않은데 석유 부호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란의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학생 비율의 의사 비율이 많은 나라예요. 이런 이렇게 왜곡돼서 한 분야로 인재가 집중되면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의 치명적인 것은 의대의 정원도 늘리는 것도 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다른 과에서의 미래 전망을 확신을 심어 줘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라든지 여기에서 고임금의 어떠한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즉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 사이클은 앞으로 3, 40년 갈 거니까 3,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이쪽으로 일자리를 택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호를 저는 강력하게 사회에 대중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로봇 산업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AI 로봇이 결국에는 의대 증원 문제와 걸려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소득 분배 문제까지 아까 그렇죠. 일자리 대체하면 거기까지 오네요. 네. 그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럼요. 나눠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양 박사님 오늘 AI 로봇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코어의 강정수 총괄 에디터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